한 줄로 요약하면 어떨까요? 시장을 믿어라. 시장은 베팅을 했다. 네. 미국인은 실용적인 선택을 했다. 이 상태가 정상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베팅 업체들이나 시장은 다 반영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상화가 되는 시간도 훨씬 빠를 거라.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를 따라하겠다라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것도 별 믿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1등 공신 머스크가 미국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나 뭐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뭐 대대적으로 재정을 풀어서 하겠다라는 일반적인 이 생각이 진짜 그렇게 될 거냐 심각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의외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변화도 변화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 제일 먼저 할 거고, 규제나 정부와 관련된 거를 무조건 앞에 1년, 1년 반 안에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AI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눠야 됩니다. 네. 그래서 AI를 하는 회사들은 여전히 좋고 앞으로도 좋고, 아무리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의 사업을 함부로 막는 거는 쉬운 일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 해리스 트럼프 이 대결이 대선 직전에 3개월치 그 여론조사 평균 내보면 1%포인트도 안 났었거든요, 차이가. 그런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손쉽게 압승으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단 이번 대선 어떻게 보셨는지 한상희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실용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심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내심으로 나는 흑인 여성을 도저히 뽑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결국은 경합주에서 트럼프를 찍어준 거다. 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유리천장 같은 건가요? 그러면? 유리천장일 수도 있고요. 네. 사람의 본능에 아주 충실한 투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약간 수수께끼 같은 내용인데 네. 조금 이따 좀 더 들어보도록 네. 하고. 네, 이번에는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역시나 시장 예측 능력이 가장 탁월하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한국의 언론분들에게 제발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면 쉽게 결과를 아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거 전부터 주식시장이 빠르게 예측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 말씀이신가요? 선거 시장에서는 2주 전부터 확정이었습니다. 네. 베팅을 거기에 했다라는 거죠?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네. 그 채권 금리나 이런 것도 그렇게 오르고 달러 강세도 다 그쪽에 베팅이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걸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떨까요? 시장을 믿어라. 시장을 믿어라. 시장은 베팅을 했다. 네. 한상희 위원님의 평은 한 줄 줄 평. 평은 어떨까요? 미국인은 실용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 위주로 생각했다. 예. 네. 그러면 무엇을 그 실용적이라고 표현하시는지 그게 좀 더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소구를 했을까요? 저는 뉴욕하고 캘리포니아주의 그 선거 결과가 되게 많은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이 거의 70%를 얻었고요. 공화당은 30%밖에 못 얻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이 56인가 7을 얻고 트럼프가 40몇 %를 얻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부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인데,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민자가 너무 많이 오고 내가 이민자한테 뭔가 뺏기는 거, 예를 들어 뭐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니 뭐 때문에 막 되게 살기 어려졌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만 보면 민주당의 가치, 뭐 전세계가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 개인적인 삶이 나빠지고 뭔가가 좀 불안하니까 그래도 트럼프를 찍으면 아마 내 삶은 훨씬 좋아질 거야. 전통적으로 뭐 우방하고 이런 거 모르겠고 나 잘 살게 해주는 사람 찍어야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두 주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자들이 많이 오면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격차가 줄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점점 표를 적게 얻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공화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기적이고 싶은데 겉으로 말을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명확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샤이 트럼프가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샤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나는 그냥
너무 좀 잘난 척하는 사람 싫고 음. 뭔가 가치를 얘기하는 거는 별로 싫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찍어주고 싶다라는 게 되게 강했다. 그러니까 경합주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요. 이번에 전체 투표를 보면 아주 오랜만에 공화당이 전체 투표를 이겼습니다. 옛날엔 트럼프는 2016년에 됐을 때도 투표는 졌어요. 국가 투표는 내셔널 투표는. 전체 득표에서는. 예, 네. 근데 이번엔 그것도 많이 이겼어요. 저는 그게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까지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초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어떤 배경일까요?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식인의 세상과 일반인의 세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장선상인데요. 네. 지금 그동안의 상황들을 보면 미국이 완전히 양극화가 되었고 일상생활하는 서민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괴리가 엄청나게 커서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도 많이 틀리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도 보이더라고요. 민주당은 지적으로 뛰어나서 숫자적으로는 다 모든 거를 선거 전에 딱 맞췄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더 비싼 햄버거 값에 분노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잘 잡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돈도 많이 풀었고 모든 수치가 아주 좋았어요.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공장도 많이 뺏어갔어요. 바이든은 업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서민들의 삶은 너무 팍팍해진 거죠. 그것들이 결과값으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초박빙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이번에도 대선 전에 여론조사가 꽤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언급되는 여론조사가 주로 이제 CNN이나 뉴욕타임스 거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저께 선거일 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동영상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CNN도 안 보고 폭스도 안 봤어요. 둘 다 이제 지지니까. 양쪽이 있으니까. 그래서 MBC를 틀어놓고 가장 그래도 그나마 중립적인 걸 틀어놓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론인들이나 사람들이 만나는 미국 사람들은 동부나 서부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가 대도시니까. 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약간 좀 편향된 여론조사를 더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초박빙으로 느꼈던 것 같고요. 538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초박빙이 아닌 여론조사도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취사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초박빙으로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국이 또 더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예. 놀랍게도 여야, 그 진보 보수, 뭐 어느 진영, 뭐 이거 다 필요 없이 한국은 놀랍게도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눈을 감았다. 제가 이제 아니 자본시장의 상황들은 이미 트럼프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2주 전 훨씬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상금리 아닙니까? 네. 지금의 금리 상황은 이상금리였어요. 2주 이상. 그러니까 뭐 4.2% 이상 올라갈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명확하게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사실 자본주의 시장의 자본이 생명과 같은 건데 목숨 걸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다 걸었다는 건 그 확률이 높아졌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더라고요. 한국의 편향도 굉장히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그 갤럽이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각 나라별로 내가 미국인이라면 누굴 뽑겠느냐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다 돌렸는데 가장 트럼프를 싫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나왔습니다. 70% 그런가요? 넘는 사람이 해리스를 뽑겠다 이렇게 네. 네. 실제로 대답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언론사마다 아무래도 지역적 그리고 이제 정당에 대한 편향된 시선으로 여론을 보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부장님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금융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죠.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네. 이게 지금부터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미 너무 다 반영이 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66년도 이래로 그 대선 선거 이후 첫날 방향성이 2주일간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 만에 몇 프로 올랐죠? 그러니까 어제 하루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 2주 이어지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야 돼? 이런 뭐 식이면 한 그럼 50% 오르는 거. 2배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는 좀 살살 오르진 않겠나, 오르지 않겠는가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구나 미국에서 그걸 느낄 수 있고 아마 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잔잔하게 그런 식으로 방향성은 상방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 상태가 정상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좀 있습니다. 네. 그럼 한상희 의원님께도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한마디로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고 하니까 국채금리 오르고 달러 강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각도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시 정상화로 어느 정도 돌아갈지 아니면 이 흐름을 조금 더 타서 환율이 뭐 1,42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2016년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네. 뭐가 다른지를 얘기해보고 싶은데 2016년에도 트럼프가 되고 한 2달 정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뭐 이랬었습니다. 주식도 뭐 약간 괜찮고. 근데 그때랑 지금이 가장 다른 건 뭐냐면 2016년에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누구도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제가 그때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출장을 하고 출장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잘 때는 다 힐러리가 이긴다고 막 신나서 얘기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으러 나왔더니 트럼프가 이겨버린 거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CNN의 그 앵커들의 얼굴 죽을 상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너무 표정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별로 반영된 게 없었어요. 2016년, 15년 합치면 S&P 500이 8%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세게 반응한 게 있었다라고 보고 금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부장님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게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베팅 업체들이나 시장은 다 반영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S&P 500은 20%가 넘게 벌써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상화가 되는 시간도 훨씬 빠를 거라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아까 금리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뭐 트럼프가 하는 일을 당연히 우리가 믿어야겠죠. 4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를 따라하겠다라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것도 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날 미국에서 에너지도 오르고 금융도 오르고 뭐 산업재 소재 다 뉴코라는 미국 철강에서 어제 18% 올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뭐가 말이 안 맞는 거죠. 원래 에너지나 소재 같은 경기민감한 가치주는 금리가 내려가야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금융은 금리가 올라가야 좋거든요. 그래서 금융이 제일 많이 오르긴 했는데 다 같이 올랐잖아요.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이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에서 다 하겠다라는 정책이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금융주가 좋은 것도 있지만 철강이나 에너지 이런 쪽은 우리끼리 다 할 거니까 또 좋다 이렇게 본 건 혹시 아닐까요? 뭐 철강은 뉴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철강이 기본적으로 수급이 되게 부족하고 회사가 네. 2개밖에 없어요. 미국 회사 UST라고 뉴코밖에 없는데 미국의 철강 가격은 다른 나라의 2배 반쯤 돼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네. 그래서 그 무거운 철강제도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송비가 비싼데도. 근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공약 중에 뭐가 있냐면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게 명확히 있거든요. 예. 써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래 에너지 기업은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공약 중에서 내가 화석연료를 띄우고 신재생을 죽이겠다는 것만 또 반영한 거예요. 네. 철강은 또 그거 관세를 반영하고 금융주는 금리를 반영하고 그러니까 공약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취사 선택해서 다 반영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정말 트럼프 트레이드가 맞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게 지속 가능한지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상충되는 공약들도 많고 지금 이 현상도 상충되는 것들이 많은데 만약에 지금 이제 따라 들어갔다가는 뒷북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갑자기 그 시장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되돌릴 수 없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정상화도 맞는 얘기인데 그냥 되돌림 정도로 표현하는 되돌림 것도 괜찮을 정도. 것 같아요. 아, 네. 예.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이미 이제 확정이 거의 됐는데 일기 때보다도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이런 부분은 더 강해질 거다. 미국 제일주의 이제는 뭐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카 온리가 될 거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희 승리 선언하면서 했던 얘기를 보면 정말 그게 거짓말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 숨을 쉴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다.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겠다. 그리고 신이 내 목숨을 살려준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를 구하고 미국을 위대하게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다 미국이 들어가요. 약간 전쟁을 앞둔 장수의 마음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말 미국 온리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겠다. 그리고 앞서 주식도 특징이 있는데 오늘 오른 주식이 미국적 주식이 올랐어요. 그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만은 기술주 중에서도 인텔 좋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좋았어요. 얘네들은 반도체에서는 지금 약체예요. 네. 근데 얘네 두 개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미국 회사거든요. 약간 애국주의 수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이 분명히 작동을 좀 아까 유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분명히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적인 거에 더 많은 표를 줬다.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미국식으로 되면 제일 좋은 회사가 반도체에서는 인텔이 상대적인 수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네. 그리고 메모리 업체 중에서는 마이크론밖에 미국 업체가 없으니 거기가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되고 그런 논리가 돌아간 거죠. 네. 그렇다면은 트럼프 1기 때 혹시 한 의원님 이거 기억하실지 궁금한데요. 제가 초기 트럼프 당선된 그 초기 6개월의 수익률을 보니까 그때도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에너지는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 수익률이 안 좋았고요. IT 쪽이 좋았고 뭐 다양한 섹터가 혼재돼 있었는데 그 1기 때 주가 퍼포먼스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가 트럼프가 되고 나면 생각하기에는 전통 산업이 좋았을 것 같고 뭐 신재생은 되게 안 됐을 거 이럴 것 같잖아요. 신재생 주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빅테크도 많이 오르고. 네. 근데 그건 어떤 면이 있냐면 저금리였다는 게 일단 있고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뭐 16년 한번 올린 적이 있지만 올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은 부분도 있었고 17년에 텍 사이클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서버 사이클이 처음으로 돌아설 때여서 우리나라도 17년 주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비판적으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걔네가 올랐다고 보면 안 되고 다른 사이클이 있었던 게 그게 붙여진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게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보는 건 전 약간 아닌 것 같고 대신에 분명한 사실은 여기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명백히 자기 나라 우선주의를 골랐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스탠스도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다음 선거는 무조건 새로운 사람 2명이에요. 트럼프도 네.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을 하는 거고 해리스가 다시 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2명이 붙는 건데 두 사람들이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이 선거 결과를 받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특히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민주당도 받아들일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항상 1번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의 제조업체를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을 어디서 고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약간 덧붙이면 정말 그 이 투자할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사람들은 뇌에 받아들이기 편한 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는 트럼프 트레이딩 그게 있나? 되게 명확하나? 그게 있나 보다 하면 실체가 어떻든지 간에 내 머리에 넣기는 쉽거든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럼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 투자할 때 굉장히 안 좋은 태도입니다. 투자할 때는 항상 무엇이든지 새롭게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점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이제 질문 드릴 때 아메리카 온리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보호무역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정책들이 이게 실제로 실현이 가능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그렇게 높여버리면 당연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거 당연히 견디기 쉽지 않을 거고 예상이 되는 건데 이걸 정말로 실현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지 일단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먼저 위원님께서 그럴까요? 말씀해 주실까요? 예. 미국의 관세 수입에서 수입 금액을 나누면 대충 이게 뭐랄까 블렌디드 관세율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옛날에 데이터 있는 7, 8%까지 갔었다가 물론 뭐 대공황 때 스무톨리 이런 거 빼고요. 그렇게 됐다가 1% 정도 1.5까지 갔다가 지금 한 3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네. 중요한 사실은 트럼프 때 올라간 게 맞거든요. 근데 바이든 때도 별로 내려가지가 않았어요. 네. 네. 별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트럼프만 올린 건 아니고
바이든이 굳이 내려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보면 서비스 물가가 아직도 되게 강하고요. 이 재화 물가가 약해요. 그래서 재화 물가가 약한 게 그나마 물가를 잡아주고 있는데 만약에 수입품의 관세를 많이 때려가지고 재화 물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는 이거를 과연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좀 고민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 때까지가 거의 권력의 정점입니다. 중간 선거 지나면 이제 새로운 공화당 후보들이 열심히 나올 거라서 과연 관세를 세금과 관련된 거를 이 국회 의회에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 가지고 분명히 관세가 올라가고 보호무역이 생기는 건 맞고 특히나 미국에다 공장을 많이 지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10% 보편 관세 네. 이런 거는 만만치 않다. 지금 관세율이 3% 정도밖에 안 돼서 3배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만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각도기님께도 여쭤볼게요. 이거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 자체를 관세 수준이 아니라 아예 뭐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네.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실현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산 자동차를 들이지 않겠다.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 부분만 따로 떼놓고 보면 왜냐하면 중국산 전기차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경쟁이 안 돼요. 예.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인 관세를 붙일 것이냐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의문인 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건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엄청나게 붙이면 제약 가격이 올라가고 제약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나고 뭐 이게 하나고 그다음에 네. 법인세하고 소득세 깎아주면 그 돈 어디서 메꿀 거야? 채권 그러니까요. 발행해서 메꿀 거야.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그래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과정에서 조금 유추를 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이제 1등 공신 머스크가 무슨 뭐 정부 효율성 장관은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정부 효율화 위원회인가라는 예, 걸 예. 만들고 거기 이제 위원장으로 예, 갈 수도 위원장 있다. 그러면서 뭐 지금 뭐 미국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나 뭐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예.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이 머스크가 했던 얘기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대적인 연방 예산 삭감, 긴축 정책, 경제적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수입 범위 내에서 살기 위해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 따른 것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장기적으로 번영을 보장한다. 하면서 초반에 되게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얘기가 교감이 없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대적으로 재정을 풀어서 하겠다라는 일반적인 이 생각이 진짜 그렇게 될 거냐 심각한 의문이 있는 거죠. 예. 의외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말만 하는 트럼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막말만 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해 이럴 수 있지만 정말 예를 들어 대대적으로 미국을 수술하고 고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황은 전혀 바뀌는 거예요. 예. 네. 그렇지만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려고는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로 금리도 높은 상태에서 여기서 재정도 안 쓰는 긴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머스크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공약 얘기이니까 네. 공약을 쫙 보면은 다 그러니까 모순적인 공약이 진짜 그렇죠. 많아요. 아, 예. 금리도 내리고 약달러도 하고 대신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고를 일이 남은 거라고 봐요. 그 중에 내가 뭘 골라야 되는지 결정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929년에 미국이 대공황이 났을 때가 공화당 정부입니다. 하딩, 쿨리지, 그리고 허버트 후보까지 하면 후보가 더 잘리고 그때 루즈벨트가 되면서 이제 10몇 년을 하거든요. 네. 대공황 때문에. 근데 그때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앤드류 멜런이에요. 그러니까 카네기 멜런 은행의 그 멜런, 카네기랑 같이 해서 피츠버그에서 사업을 잘했던. 근데 그때도 대공황이 처음 생겼을 때 기록을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자연스러운 거야. 그때는 우리가 아는 영국의 케인스가 오기 전이라서 유효수요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냅두면 될 거야. 그래서 냅두고 그때도 그렇게 너무 시장이 세니까 긴축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고 세니까 그냥 박살이 나서 10년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지금 재정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공화당이 100년 전 얘기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100년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감세까지 하면서 재정을 많이 쓴다는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태까지 트럼프가 1기 때 했던 거나 공화당 사람들이 레이건도 있고 여러 명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감세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레이건도 그렇게 했었고 트럼프도 1기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럼 감세를 하면 그만큼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지금 관세로 메꾸겠다는 건데 관세가 전체 조세 수입의 5%가 안 돼요. 네. 다른 소득세보다 훨씬 작거든요. 네. 그럼 그걸 몇 배 올릴 거냐는 거죠. 그럼 결국은 아까 우리 부장님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쇼츠가 있어요. 그 머스크가 얘기하는. 네. 결국은 재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재정을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08년에 버냉키가 얘기했던 우리 QE를 하거나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물가 안 오를 거야. 재정을 쓰지 않으면 물가 안 오르니까 날 믿고 한번 우리 QE 한번 써볼래? 라고 했던 게 2008년, 9년 얘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재정도 많이 쓰고 감세도 하고 금리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오히려 정책을 쓸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당선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모든 공약 중에 딱 하나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민자 얘기예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민 계속 받을 건데 분명히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 이민자에 대해서만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거고 트럼프 1기의 이민자 데이터를 보시면 20년은 코로나라서 데이터가 없었지만 19년까지 보면은 이민자 수가 줄지가 않아요. 대신 인도, 파키스탄, 한국, 중국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 비중이 조금씩 늘어났었거든요. 멕시코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있지만 네네. 비중이 바뀌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공약 중에서 지금 금리가 오르고 뭐 강달러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약달러 요인하고 금리 내려가는 걸 무시하는 거지 사실은 그 공약 중에 뭐가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저는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렇게 무수히 많고 서로 모순되고 있는 이 공약 중에 실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임팩트가 있는 그런 공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우리 한상희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죠. 네. 제가 그럼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네. 거 하나 네.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IRA 보조금 정말로 폐지할 수 있는지 그쵸. 그런 거랑 또 그 금융 쪽에서도 그 볼커룰이라고 하나요? 뭐 그 부분을 풀어서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을 좀 열어준다든지 이런 식의 좀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IRA나 반도체 보조금은 이미 주기로 한 거는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무슨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자꾸 사람들이 무슨 뭔가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TPP라는 거를 환태평양 그걸 나갔는데 바이든이 새로 그거 다시 들어왔게요? 안 들어왔게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그 당시에 취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IRA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공장을 이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거기 주지사도 있고 누구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합의해주지 않는데 무작정 없앨 수는 없다고 봐요. 대신에 뭔가 새롭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요구하겠죠. 예를 들어 100원 투자하면 50원 줄 거를 200원 투자하면 50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짓는 테일러 공장에 보조금 걱정하는 기사를 봤는데 네. 테일러 공장은 지금 공사가 중단됐어요. 왜냐면 그 파운드리라서 삼성이 잠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랑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하나가 뭐였죠? 제가 금융. 네. 금융은 공약을 보면 볼커루를 푼다는 얘기는 없고요. 그건 없고요. 대신 지금 너무 빡빡한 자본 규제가 있는 거를 조금 바꿔주겠다. 볼커룰이 나왔던 이유는 그 기본적으로 너무 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작은 기업들을 투자하고 그게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100원 투자하면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 에셋으로 얼마를 잡아줄 거냐 이슈였는데 그걸 점점 위험하게 잡았던 걸 줄여주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으나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너네 이제 다 투자해도 돼 이렇게는 갈 수 없다라고 저는 봐요. 네. 생각보다 상식이 살아있다. 뭐 이렇게. 미국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거기 의원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도 이 트럼프 악명이 높다 보니까. 예. 게다가 이번에 지금 레드 웨이브, 레드 스윕, 공화당이 전부 상하 의원을 다 가져가게 되면은 정말 지금까지 트럼프가 강하게 말했던 공약들을 IRA 철폐 이런 것들이 정말 실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트럼프의 말을 볼 때 그의 거래 기술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거래 기술. 예. 일단 세게 지릅니다. 엄청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그 방위비
처음에 그쵸. 4조인가 더 내라고 하지 않았나요? 9배인가 늘려달라고 처음에 그랬었죠. 예. 예. 근데 뭐 실제로는 1조 미만으로 늘렸어요. 4천억인가로 늘렸거든요. 그걸 보면 이분은 항상 이렇게 거래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뻥 하고 크게 터뜨려서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나서 대응을 하려고 할 때 봐주면서 대응을 하는 식으로다.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일상화됐는데 항상 사람들이 거기에 당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엄청나게 큰 거를 질러놓고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에 정말로 네고시에이션이 되는 정도 수준을 딱 내밀어서 그걸 받아내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 IRA 법도 사실은 그 의회가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건데 그 공화당 의원들도 오케이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무조건 다 통과시킨다 그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는 했고 실제로 적용은 조금 약하게 하고 뭐 그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힘이 워낙 강하니까 이제 공포감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그런 이제 거래 기술이 통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 선거에서 제일 또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머스크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도 어제 테슬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트럼프에 거의 테슬라가 올인했다. 이런 평가를 지금 시장에서 받고 있는데 머스크의 앞으로의 방향이나 네. 또는 테슬라의 주가 전망 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머스크는 올인이 아니고 계산에 의해서 투자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리턴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를 공부를 해보면 머스크 이제 전기 있어요. 아이작슨인가 네. 전기가 있는데 그분 되게 유명한 전기 작가 예, 맞죠? 예,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머스크의 어떤 뭐랄까 이 모태 테슬라보다 훨씬 더 모태가 되는 산업은 스페이스X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테슬라의 그 어떤 생산성 혁명 중간 중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다 스페이스X의 인원들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상 머스크가 둘 다 이룰 수 없는 자식이라고는 했어요. 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둘 다 이룰 수 없어서 두 개 다 베팅해서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스페이스X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스페이스X 엄청나게 중요한 회사예요. 머스크한테. 근데 이거는 고객이 나사예요. 네. 이건 충분히 할 만한 베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정말 머스크는 주식도 잘하고 주식 천재고 이런 정치 감각도 뛰어난 올라운드 천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나사로부터 상당히 큰 주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러면 원하는 화성 가는 프로젝트가 훨씬 더 큰 폭의 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규제. 지난번에 분명히 실적 발표 때 나와서 규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했어요. 네. 이것도 베팅을 한 거거든요. 뭐 로보택시 이런 거 말씀. 그렇죠. 예. 로보택시 관련해서 이것도 아주 확실한 베팅이죠. 이것도 리턴이 훨씬 큰 베팅이 될 겁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자동차 지금 여기서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낸다? 밸류에이션 못 맞춰요. 지금 80배가 넘어요. 여기서 밸류에이션 맞추려면 매출가 이게 2배 늘어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큰 회사가 갑자기 2배씩 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무엇인가 썸띵이 있어야 되는데 로보택시를 허가를 받아서 어디에서 시작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촉매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베팅을 잘했고 그것들을 충분히 끌어오면 충분한 리턴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도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서서는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미 증시에 상당히 반영됐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스크 그리고 이 테슬라 상당히 긍정적인 톤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의견에도 저도 좀 동의하는 편인데 일단 철제 테슬라는 주가가 오른 게 없어요. 빅텍 중에 냉정하게 네. 보면 오른 게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게 맞는 게 테슬라는 인수한 회사입니다. 창업한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고요. 스페이스X는 창업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고요. 테슬라는 상장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밸류를 더 많이 튀겨가지고 내 재산에 도움이 될 회사는 당연히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X죠. 왜냐하면 비상장 상장될 때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스페이스X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은 미국 정부예요. 나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편하죠.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머스크한테 돈만 받고
나중에 말 안 들어주면 어떡하냐는 얘기도 가끔 하시는데 첫 번째로 이 후원금 전부 개인 명의로 낸 거 아시죠? 기업이 낼 수 있는 한도가 있고 네. 기업에 보면 안 나와요 테슬라. 왜냐하면 머스크는 자기 개인 돈을 넣은 거예요. 한 2천억, 3천억을.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기 돈만 넣은 거고.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가 영원히 대통령 하는 게 아니잖아요. 4년 있으면 끝나면 중간 선거 지나고 다음 공화당 주자가 누군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전임 대통령이 2천억 이상의 후원금을 받아놓고 대통령 되자마자 입을 씻는다. 누가 공화당한테 기부금을 줄까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트럼프가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테슬라는 이제 뭐 밸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스페이스X의 밸류가 올라가는 건 사실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우주 관련 종목에 대해서 많이 찾을 거고 그래서 그거와 그래도 제일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우기고 있는 종목이 팔란티어거든요. 네. 팔란티어도 국방부에서 AI를 많이 받아오니까 그래서 그게 그래도 피터 틸이 테슬라 똑같아요. 같이 만든 거니까 페이팔을 그쵸. 머스크랑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라서 주가는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예. 네. 저 그러면 이건 좀 뭐 질문지는 없지만 가장 궁금한 게 그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각도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일론 머스크의 사업이 앞으로 이제 쭉쭉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 우리 이제 삶도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려면 통신이 잘 되어야 되니까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훨씬 더 지금보다 발전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화성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도 뭐 뉴스페이스 시대니까 당연히 스페이스 X도 더 많은 사업을 할 것 같고 어떤 식의 변화가 좀 예상이 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머스크와 관련해서 제일 흥미진진한 부분은 도치코인을 가지고 뭘 할 거냐입니다. 예. 가장 흥미진진합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는 뭐 사업은 계속 그렇게 키워 나갈 거고 스페이스X는 원래 잘하던 사업 더 잘 원래 그 나사로부터 제일 민간 기업 중에 제일 잘하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으니까 네. 그 사업이 확장되는 거는 오케이인데 과연 도치코인을 가지고 어떤 기획을 할 건가? 저는 이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인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조금 더 양성화해 준다고 하면 코인 갖고 테슬라를 사게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실제로 했던 말이긴 하잖아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네. 그 생태계를 만들면 머스크는 지금 상황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사실 그 생각도 못했던 도지코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머스크의 시대가 어찌 보면 온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되시는지. 저는 뭐 변화도 변화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자기가 보기에 이게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언제까지 뭐하고 그 중에 규제나 정부와 관련된 거를 무조건 앞에 1년 반 안에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 지나면 힘이 빠지거든요. 재선 대통령이 재선을 다음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뭐 자율주행을 받든 나사로 주문을 받든 뭐라든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 제일 먼저 할 거고 아마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말이 나올 거고요. 밸류에이션을 높게 해서 그걸 타이밍을 보고 있을 거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얘기도 많고 IRA에 따른 뭐 공장 보조금 얘기도 많은데 아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것도 미국 위주로 이게 뭐랄까 설계를 해서 받아가는 방법을 아마 어떻게든지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기차는 웬만하면 테슬라 거만 살 수 있게 지금 사실 조금 슬픈 얘기지만 미국에서 슬픈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무 잘하는 거죠. 현대 기아가 전기차 2위, 3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되게 잘해요. 하이브리드는 이제 도요타가 2등이고 이런 기업들에게도 전기차 팔 거면 무조건 미국에 지어라라는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지으면 돈 줄게였으면 네. 트럼프는 안 지으면 못 팔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똑같은데 결론은 그 짓는 건 똑같은데 조금 더 강압적인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죠. 예. 지금 초기 1, 2년에 웬만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아주 강렬한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런 우려를 하시기도 해요. 소위 말하는 기업으로 보면 빅베스라고 하죠. 이제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좀 안 좋았던 숫자들을 한꺼번에 털어서 공개를 하고 내가 이만큼 좋게 한다라는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 그것 때문에
이제 대선이 완전히 끝나고 났을 때 고용 지표나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발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재정 적자의 확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네. 미국은 재정 적자가 언제 늘어나냐면 지난 긴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경제가 진짜 나쁠 때만 확 늘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진짜 나쁘면 재정 적자를 늘리고 대신 연준에서는 QE나 금리를 낮춰주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2023년이나 24년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도 채권을 많이 찍었고 미국 재정 적자가 다시 올라가요. 네. 지금 6%가 넘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경제가 나쁜지 안 나쁜지 잘 모르고 지금 데이터는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굳이 여기서 이걸 유지해갖고 경제를 좋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사실 되게 높고 이번에도 지금 이제 레드 스윕이잖아요. 네. 근데 2016년에도 레드 스윕이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때도 트럼프 될 때 공화당이 다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도 바이든이 될 때 블루 웨이브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항상 중간 선거에서 뒤집힌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럼 그런 걸 감안하면 공화당 의원들도 내가 선거에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이 매우 많이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려면 선거 전에 좋고 선거 전에 선거보다 좀 사람들이 까먹을 때 나빠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나 자산 시장이 워낙 강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들어오는 자산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뭐 엄청난 폭락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죠. 예. 각도기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뭐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네. 충분히 뭐 그럴 성향이 있을 것 당선 같습니다. 후에 한번 털고 간다. 그럴 가능성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합니까? 근데 뭐 지금 앞서 한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 고민이 되는 게 미국 주식이 그럼 싸냐? 안 싸다. 그리고 최근 한 1년간의 자본시장, 주식시장 흐름 보면 기가 막힌 선반영들이에요. 선반영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지금 트럼프 선반영 꽤 많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트럼프가 됐으니까 새로운 시장? 아니지. 이미 주식시장은 상당히 많이 진도가 나왔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밸류에이션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적당한 밸류에이션인가. 네. 그 말씀은 이제 뉴욕 증시가 일종의 이벤트 재료가 소멸되면서 네.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이게 초반에 조금 더 가겠죠. 분위기는 뭐 워낙 지금 세게 나왔으니까 가긴 갈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정상화 또는 되돌림이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정지가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트럼프 이거 반영한 거야 안 한 거야? 라고 고민해봤을 때 반영이 돼 있으면 그걸 이제 당선이 됐다고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전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 볼 때. 네. 그렇다면요. 어제 증시를 보면은 사실 올해 내내 미국 증시에서 강했던 건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증시에서는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제조업, 전통 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GE나 뭐 캐터필러 뭐 이런 철강 아까 말씀하신 그렇다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주도주의 교체 가능성, 전통 산업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이 질문을 보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너무 좋은 질문을 갖고 오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나스닥이 얼마 올랐는지 기억하세요? 작년에는 별로 안. 40% 아, 엄청 그래요?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올랐나? 작년에는 압도적으로 빅테크가 다른 업종보다 훨씬 좋았어요. 훨씬. 네. 올해는 S&P 500이랑 나스닥의 수익률 격차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로 없습니다. 진짜 한번 보세요. 20%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 빅테크한테 일방적으로 몰렸던 수익률이 일부 정상화가 아니라 되돌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빅테크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냐면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서 그래요. 네. 구글 차트, 알파벳 차트나 이런 거 쳐다보시면 올랐나 싶은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벌써 변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년에 그렇다고 예를 들어 걱정하시는 게 벤스가 무슨 뭐 알파벳을 해체한다는 얘기 때문에 막 엄청 걱정하시잖아요. 우리 정확하게 4년 전으로 돌아가서 2020년에 이제 리나 칸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딱 되고 사람들이 막 논문을 찾아보더니 이 사람은 빅테크를 다 작살낸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 4년 동안 제일 좋았던 업종이 뭐죠? 다시 생각해보면 빅테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매우 큰 나라고 대통령, 부통령 누가 무슨 말 한다고 쉽게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2000년에
그 IT 버블의 한복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하려고 한 걸 실패했어요. 그냥 항소법원에서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합의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해서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년에는 조금의 이 시장 색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미국 증시가 올해 4월하고 7월 한 10일부터 8월 5일까지 두 번 7에서 8%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근데 10%는 안 넘겼거든요. 나스닥은 10% 넘었지만 S&P 기준으로 10%를 넘게 빠졌던 거는 마지막이 작년 8, 9, 10월입니다. 작년 8, 9, 10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10% 이상의 조정은 미국에서 한 1년 반에서 2년에 한 번씩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선 끝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오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이걸 가지고 또 아까처럼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이럴 때 내가 뭘 사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맞다고 봐요.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질문이 전통 산업도 좋아지는 거냐 아니면 빅텍이 계속 주도하는 거냐가 궁금합니다. 뭐 그러니까 바뀌는지. 주도주의 강도는 2023년에 나스닥이 이미- 제일 썼고 네. 올해가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이 추세대로라면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대신에 그렇다고 이 예를 들어 비빅테크가 주도를 한다는 얘기는 지수는 전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총이 너무 작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빅테크 그냥 가는 건데 내가 어차피 미국 주식을 예를 들어 빠진다고 생각해서 다 팔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틀릴 수 있으면 누구나 틀리니까. 그러니까 일부 내 미국 주식 가져가는데 나머지 현금 갖고 제가 만약 트레이딩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이제 너무 빅테크만 갖고 하지 마시고 약간 넌 빅테크를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봐요. 네. 자, 지금 너무 푹 빠져서 재밌게 얘기 나누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일단 중요한 질문을 또 이제 소화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도 당연히 여쭤봐야 되는데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좀 정보를 얻으셨을 것 같아서 이거 시간이 되면 조금 이따 좀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반도체주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각두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내 반도체주의 전망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반도체는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AI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눠야 됩니다. 네. 그래서 AI를 하는 회사들은 여전히 좋고 앞으로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했던 얘기가 6개월 앞당겨 달라 네. 다음 제품을. 그건 뭐냐면 26년도 좋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건 삼성전자가 따라오지 않는 한. 근데 삼성전자 이번 사과문 발표와 이 모든 과정들을 보건대 HBM 만드는 데까지 1년 걸릴 거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 정도 걸린다. 왜냐하면 이 원판 원 A를 만드는데 시간이 2,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삽을 떴어도 조정을 해서 제대로 만들려면 또 한 1년 가까이 걸릴 거고 그게 HBM 나오는데 또 역시 그 정도의 그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이닉스의 16단이 나올 때조차 네. 12단이 제대로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즉 1A 14나노 제품으로 만드는 HBM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AI 쪽은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머지의 문제예요. 나머지의 문제, 즉 기존의 그 제품들 레거시라고 표현되어지는 네. 일반 D램, 일반 뭐 이런 그 PC, 노트북, 그다음 네. 게임기 이런 데에 사용되어지는 이것이 언제 좋아질 거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히려 중국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미국에서 답이 없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더 옥죄기 시작하면 저희가 계속 중국을 관찰해 본 바로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내수를 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책을 풀 가능성이 높다. 내일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네. 되거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전인대에서 어떤 결과치를 내느냐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계속 하나씩 지금 풀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한 겹 한 겹 이렇게 벗겨내고 있거든요. 네. 지원책을. 근데 압박이 심해지면 내수 살리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쌍순환의 한쪽 수출이나 이런 쪽이 막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이 이제 풀리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레거시가 조금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미국 쪽은 어차피 AI 반도체거든요. 미국 쪽의 반도체는. 뭐 트럼프 재집권 이런 거가 크게 관련이 네, 이거는 그냥 AI가 어떻게 되느냐는 전망인데 AI의 하드웨어 수요는 제가 보기엔 25년이 아니라 26년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건 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삼성전자를 위시한 그쪽 밸류체인 지금 막 아주 너무나 어려운 그러니까요. 이쪽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디지털 디바이스의 판매 개수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다. 휴대폰 많이 팔리고. 근데 이거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중국을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트럼프가 중국으로 한국 반도체 수출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를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정말 완전히 규제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압박을 넣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국 반도체주가 피해를 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시나요? 저는 사실 되게 낮다라고는 봐요. 근데 네. 이제 결국 우리는 주식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어제 그 좋은 장에서 어떤 주식이 미국에서 빠졌나 보면 ASML 같은 게 빠져요. 네. 왜냐하면 장비를 못 팔게 할까봐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ASML은 네덜란드 회사고 미국에 상장돼 있긴 하지만 아무리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의 사업을 함부로 막는 거는 쉬운 일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뭐 정말 비싸고 이런 걸 못 팔게 하는 건 맞지만 일반 메모리 반도체를 못 팔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역사상 최저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미국으로 HBM이 워낙 금액 기준으로 왜냐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이 만약에 오늘 밤, 내일 밤이나 모레 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게 되면 네. 그런 기대감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지금 너무 헤매서 전 너무 슬픈데 왜냐면 거기 네. 잘못되면 저희의 모든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약간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게 반도체는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각도기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정말로 트럼프가 되면 2차 전지 뭐 완전히 뭐 힘들다 이런 얘기보다는 당분간은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차 판매가 줄어드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최근에 독일의 정부에서 보조금 재부활 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실적 3분기 실적 다 보시면 알겠지만 2차 전지 생명줄은 보조금이에요. 예, 그리고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보조금을 부활시켜서 다시 전기차가 판매가 된다면 모멘텀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도 우리가 너무나 험악한 2차 전지 뭐라 그럴까요? 랠리를 한번 했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예, 작년에 모든 사람이 정말 광기의 어린 속에 들어가서 이제 모멘텀이 나올 때가 됐는데 모멘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싸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내년도에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고 이제는 턴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를 딱 보면 안 싼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그게 문제입니다. 뭔가 주가로 봤을 때 예전이 너무 밝아서 지금 사실 그렇게 어두운 게 아닌데 네. 어두운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주가가 뭐 반토막도 더 났으니까 너무너무 많이 빠진 건데 근데 지금 현재 주가를 감당해내려면 이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따진다면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몇 배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트럼프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IRA법이 어떤 식으로든지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자금줄을 조금씩 끊는다면 그건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겠죠. 네. 분명히 문제가 되는 뉴스인데 그리고 전기 자동차보다는 2차 전지가 그렇게 되면 타격은 분명히 더 입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 이번에 노스볼트도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서 유럽에서 다시 전기차가 판매가 증가되는 보조금이 나온다면 미국에서 꺾이는 만큼 중국에서 아마 이렇게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적자가 엄청나게 크게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2차 전지가 됐든 메모리 반도체가 됐든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이클 산업은 적자 날 때 쳐다보는 게 맞긴 한데 저도 각도희 부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작년에 2차 전지의 랠리는 강도도 강도지만 너무 짧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 경험상 기본적으로 짧게 빨리 오르면 오랫동안 빠져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죽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주가를 보는 게 좋고 시장은 이럴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로 신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스크가 파는 제품이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미국에서 만들기만 하면 그걸 뭐 그렇게까지 많이 규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전기차가 팔리면 배터리 무조건 필요하고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는 중국, 한국, 일본밖에 없어요. 네. 일본의 파나소닉은 주로 테슬라에만 만들기 때문에
다른 미국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드는 과정이 보조금이 없이 만들어야 되니까 과연 이익이 옛날에 생각했던 것만큼 날 거냐? 그건 이제 다른 문제이긴 하죠. 예. 네.